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권은 이 법안을 남는 쌀 강제수매법이라고 부르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조차 수용하지 않았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본 멍게는 사주면서 왜 우리 쌀은 안 사주느냐 하는 식으로 국민 감정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이 오늘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지면 다음 정권까지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윤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갈 것 같다고 말한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정치권 상황 먼저 알아본 다음 원조 디바 가수 현미 씨 별세 관련 소식과 서울 강남 납치 살해 수사 속보 등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첨단 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저희 삼성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첨단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윤 대통령의 행보부터 살펴보고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 이후의 파장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윤 대통령은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방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충남 지역의 4조 원대 디스플레이 분야 신규 투자 계획을 밝힌 투자 협약식에 참석을 한 건데요. 윤 대통령이 삼성 공장을 방문한 건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찾았을 때처럼 어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 대통령을 영접했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행사장에 입장해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스플레이를 산업의 눈이라고 비유하면서 반도체와 함께 IT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고향인 충남 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정치를 시작하며 충청인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늘 말씀드렸다. 국립경찰병원 설립과 충남광역교통망 확충 등 충남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 충남에 오니 고향의 푸근함이 느껴집니다. 바로 오늘 디스플레이 산업에 새로운 도약을 여는 총 4조 1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충청인 여러분께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이 첨단 과학기술과 첨단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소부장 기업들의 새로운 도약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제 환영사를 했는데요. 지난달 도쿄에서 열렸던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그 발언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이 회장은 윤 대통령 축사에 대해 삼성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첨단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아무도 가보지 못한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 미래를 개척해 나가겠다고 화답했고 이어서 지난달 도쿄에서의 윤 대통령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미래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라는 윤 대통령 발언에 마음 깊숙한 곳에 울림이 있었던 건데요. 이 회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대통령님께서 얼마 전 나라를 위해 미래를 생각하는 게 정치인의 국민에 대한 최선의 예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희 삼성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첨단 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고 기술 개발 노력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제 이제 부산 엑스포 실사단하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가졌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만찬 이후에 부상 일정을 진행 중인 국제 박람회 기구 실사단 어제 부산역에서 정말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날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상춘제에서 만찬을 함께한 국제 박람회 기구 BIE 실사단이 어제 오전에 부산역에 도착했고 시민 5천여 명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습니다. 실사단 역시 일일이 손가락 하트를 만들거나 손을 흔들면서 환영 인사에 화답했는데요. 특히 한복을 차려입고 청사초롱을 든 행사 요원의 안내를 받아 8명의 화동들이 준비한 꽃을 받아들 때는 실사단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고요. 부산역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오 필승 코리아를 오 부산 엑스포로 개사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영 인사에 파트릭 슈페이트 실사단 단장과 일부 단원들은 부산시 관계자들에게 어메이징을 연발했다고 하고 한국과 부산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 마치 팝스타가 된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다는 소감까지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부산역 분위기 잠시 보고 오시죠. 네, 이처럼 실사단의 방문으로 부산이 들썩이던 시각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니까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한 겁니다. 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농민의 절규를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기록될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표결 추진 뜻도 밝혔는데요. 이어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철회하라며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실망스럽게도 윤석열 대통령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 포기 선언입니다.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입니다. 대통령은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처리하는 게 마땅합니다. 민주당의 반발에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법안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반박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양곡법 거부권 행사는 농민을 위하고 농촌을 위해 도움되는 방향으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고심과 결단이 있었다고 전했고요. 이어 2019년에 민주당 의원이 쌀 의무 매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는 사실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민주당은 여당이었는데 왜 그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나? 왜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반대했을까? 그런 점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이 같은 관련법 개정에 반대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여당에서도 양곡관리법이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느냐는 비판과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법안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위한 법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도 아니다.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를 감추려는 민주당만을 위한 법이고 농업 예산을 낭비하는 위헌적 포퓰리즘 법안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 어제 오늘 여야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입니다.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가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입니까?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이제 지역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걸 하자고 말씀을 드린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는 쌀값이 떨어져도 기재부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쌀값이 이렇게 폭락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기재부는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명칭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으로 통일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안의 공식 명칭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부를 때 이제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이런 말인데요. 어제 윤 대통령도 이 양곡관리법이라는 표현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강제매수법이란 표현은 윤 대통령이 참모와의 회의에서 법안의 본질을 알려야 한다며 고안한 표현이라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양곡관리법이라 말하면 국민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면서 윤 대통령이 법안을 보고받은 뒤 사실상 강제매수하라는 뜻 아니냐며 강제매수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선 이미 용어 통일이 끝난 상태라고도 전했는데요. 다만 윤 대통령은 양곡법뿐 아니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한 줄로 국민에게 설명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걸로도 전해집니다. 관련해서 어제 하루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정환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단 한 해도 강제 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 이거는 항상 강제 매수라는 제도가 작동을 하게 된다. 일명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만 쌀 생산을 증산을 하는 요인, 아주 그 강한 유인책이거든요. 제발 다른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 장관의 얘기는 최소한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양곡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지금 후폭풍이 보신 것처럼 아주 거센 상황인데요. 대통령실은 야당이 반발하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 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들어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관계자들은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명칭을 남는 쌀 강제매수법 이렇게 지금 통일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여야가 모두 서로 좀 내로남불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건 큰 치명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농촌에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윤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2021년 12월 16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나가가지고요.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하는 행위가 강제 매수법이다.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2021년도 12월 달에는 예를 들면 포퓰리즘이 아니었던 것이 지금이 포퓰리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전 지금이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 시장을 교란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농민들이 피해를 본 그러니까 2021년 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거의 25%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이 피해를 본 거거든요. 그럼 여야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든 입법을 하든 칭해야 되는데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면서 소위 여야가 정쟁을 하는 모습들은 매우 보기 안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제2의 요구권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을 제시하셔야죠. 네, 아니 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바로잡자면 양곡관리법 그러면은 쌀뿐만이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하는 모든 양곡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남는 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는 마치도 지금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도탄에 빠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구제 없이 남는 쌀 강제 매입 안 하겠다라고 아주 칼로 물을 매듯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양곡관리법이라는 거는 실제로 농촌 쌀 농사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정액을 계속해서 사들이겠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 정부 때도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농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1조 원어치 쌀을 이미 매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또 법으로 강조해갖고 무조건 사들여 이렇게 하자는 게 바로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집권 여당이 쌀 농사를 짓는 농민의 어려움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그 왜곡된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그 시장 논리에 반하게 전부 사주게 된다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쌀은 남아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쌀이 이렇게 남아돈다면은 다른 농작물로 치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수 작물이라든지 아니면 쌀을 고급화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량과 연구가 따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사들인다 그러면은 무슨 계량이 있겠어요? 1993년에 우루과이 라운드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일본은 상당히 그 정부의 정책에 반발했지만 지금 일본의 농업 상황하고 한국의 농업 상황을 보면은 완전히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일본은 그때 스스로가 자립해갖고 쌀을 고급화할 수 있는 자력갱생의 어떤 그 토양을 만들어줬다면 한국은 번번이 돌아오는 이 선거 때문에 계속해서 보조금 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농민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립심마저도 사양시켰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1조 원 매수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그다음에 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수입이 쿼터제에서 6천억을 수입을 해요. 이런 상황들 다 감안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1조 들은 바가 없다는데 제가 언론 보도를 보고 말씀드린다는 점을 다시 확인합니다. 어제 이번 임시국회의 두 번째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야 공방 또 상당히 치열했죠. 네, 어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여러 차례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거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농심을 짓밟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한독수 총리를 강하게 압박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정부 정책 추진에 당위성을 내세우는 등 엄호에 나섰는데요. 특히 민주당 신정훈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가 쌀을 정부가 강제로 매입하는 것만으로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역효과만 나을 거라고 답한 순간엔 야당 측 의석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의 여야 공방 그리고 한 총리의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직했으면 후쿠시마 명제는 사주고 우리 쌀은 못 사주냐 그런 한탄이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민생을 거부했으니 이제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강제적으로 매년 시장 격리를 해야 할 이런 상황은 정말 그거는 농민에게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악법 중에 악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지게 되면 정권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윤 대통령 부부가 감옥에 가게 될 것 같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민주당의 아주 강경파로 꼽히죠. 안민석 의원의 발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안 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과 의료법, 방송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거라는 그런 전망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이때 윤 대통령 내외의 이 감옥행을 언급한 겁니다. 안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최대 목표는 다음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도 주장했는데요. 오늘 안 의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뭐 방송법, 간호법을 비롯해서 노란봉투법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약순환의 정치, 이게 총선 전까지도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선에서 국힘이 지게 되면은 레임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기 정권을 야당한테 다시 이제 뺏길 거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무탈하겠습니까? 아마 감옥 갈 것 같아요. 총선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지상 최대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
기조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생결단식의 정치는 계속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은 타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강경파 중진으로 꼽히는 분이죠. 안민석 의원입니다. 안 의원이 다음 정권 교체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현직 대통령 부부의 감옥행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우리나라 정치가 민주화의 전 세계적인 그 사례라고 해갖고 칭찬을 받고 있는데 요번에 트럼프 사례를 들면서 한국에서 수출된 것이냐 이런 그 논란까지 있으면서 조롱이 있는데요. 국회의원일수록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안민석 의원은 굉장히 논란 있는 발언을 많이 했어요. 최순실 씨 때도 그랬고 윤지호인가요? 그래갖고 막말도 또 했고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 총선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과 부인이 정말 참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한국 정치를 상당히 폄훼시킬 뿐만 아니라 조롱과 냉소의 대상으로 만든다라는 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말씀하신 일반 국민들이 사석에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중진 국회의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식적 범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야당이 차기에 집권을 하려면 대한 세력으로서 신뢰감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중도층이 어떤 신뢰감보다는 불안감을 알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국민적인 정서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반면에 대통령도 작년 8월 달부터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갇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야당이 좀 그렇게 비판을 하면 통치 방식도 바꾸는 좀 이런 모습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요, 이 한일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 간의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나왔던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아주 강하게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는 지난 3일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큰 돌덩이 하나를 치웠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한 총리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라고 비하했다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에 한 총리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과거에 발목을 잡히게 만드는 문제를 돌덩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면서 의도적인 곡해라고 반박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서 부적절한 비유였죠?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곡해하지 마세요. 자, 우리 총리님. 어제 답변대에서는 한덕수 총리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 평소에 비해서는 다소 격앙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요, 한 총리에게 풍력과 태양광의 세계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들어봤냐, 원전 시장은 몇 조 원이겠느냐라는 구체적 수치를 요구하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총리가 입을 열려고 하자 수년째 50조 원 이하라는 등 자신이 먼저 답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 총리는 혼자 질문하시면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헛웃음을 지었고요. 사전에 이런 내용을 질문하겠다라고 요지조차 준 적이 없이 숫자를 얘기하라고 하냐면서 퀴즈 대회를 하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원래 국회 대정부 질문 때는 이제 여야 의원들이 사전에 질문지를 정부 측에 보내서 국무위원들이 미리 답변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이제 양이원영 의원, 죄송합니다. 양이원영 의원이 이제 미리 그런 질문지를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도 제대로 준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항변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같은 한 총리 입장은요, 지난 3일 대정부 질문에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에 숫자를 묻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에게 장학 퀴즈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반박한 것을 빗댄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양이원영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왜 한동훈 장관을 따라하냐면서 응수해서 한때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관련해 지난 3일 나온 한동훈 장관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고요. 어제 양이원영 의원과 한덕수 총리의 공방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시간이고 꼭 예상 질문이 있어야 답할 정도밖에 안 됩니까? 위원님, 숫자를 물어보는 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지금 그럼 우리나라 지금 장학 퀴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잠재량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면적이 얼마 정도 될까요? 태양광은 396기가와트 하려면 1% 아니, 면적이 지금 의원님이 본회의에 질의를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단 한 번도 사전적으로 이걸 질문하겠다고
사전적인 요지조차 주신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른다고 그래놓고 뭐라 저보고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지 계속 숫자를 않았어요. 얘기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느 국무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무슨 퀴즈 대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럼 며칠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왜 한동훈 장관 따라하세요? 좀 부끄럽지 않으세요?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수입물 수산 재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내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시마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과 해양수산특별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내일부터 사흘간 일본 후쿠시마를 찾아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현지 상황과 여론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대응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가지 않아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라며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고 일본 현지와의 연대를 강화해 방류 반대 여론을 공론화할 예정이다라고 후쿠시마 방문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응단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일본 대사관을 사실상 항의 방문했고요. 공사를 면담하고 또 관련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도 열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주변 국민들의 그런 우려 사항을 반영을 해서 충분히 진행 상황을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달을 했고요. 일본 공사와 면담을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분노스럽기도 했는데요. 면담하는 과정에서 좀 유감도 전달을 했는데요. 동경전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면담 요청을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고 면담을 좀 정확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들으신 대로 양이원영 의원 말대로 대응단은 후쿠시마 방문 하루 전인 오늘까지도 도쿄전력이나 일본 의원들과의 만남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일정은 후쿠시마 현지 주민과 시의원, 원전 노동자 등 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쪽 인사들과의 만남뿐입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염수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목적 달성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들은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턱대고 쳐들어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시민단체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차례 대통령실이 나서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민주당은 근거 없는 일본 언론 보도를 기정사실화해서 우리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일본을 돕는 친일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또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고 후쿠시마까지 방문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게 하려는 의도다, 방탄용이다라고 주장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괴담 수준의 방사능 공포를 조장하며 가짜 뉴스를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이유, 그리고 명분도 실리도 없는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괴담 선동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어떻게든 정략적인 이득을 취해보려는 선거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오늘 일본 공사도 면담을 했는데 전해드린 대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도쿄전력, 그러니까 그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과의 만남부터 성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측의 선이라든지 그 취지는 이해할 바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 이제 명분도 또 실리도 없는 정치 쇼에 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지금 일부에서는 나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 생명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전 야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오염수를 방류할 시점이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는 초여름부터 방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방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이 안 되지만 지금 작년 같은 경우 38,000톤 일본 수산물이 지금 수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방류가 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정부든 야당이든 일본에게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한 안전성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일본 측과 그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일본이 아무리 긴밀히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간다고 얘기하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또 제가 문제는 이제 한일 의원연맹 관계자라고 해서 일본 아마 의원인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만납니다. 그쪽이 멋대로 한국 언론에 말한 것일 뿐이에요.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일본 멋대로 자기들이 정부에서 내용들을 전달해가지고 일본 기사가 나오게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정부와 야당이 긴밀한 협의를 해서 우리의 국민의 생명권, 이런 안전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레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그 내년 총선이라든지 정파적 이해 때문에 이러한 그 조사단을 하고 일본이 협조하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지금 강행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일단 정부는 원자력과 관련해서 투트랙을 써야 되는데요. 원전을 선진화하는 거는 가야 됩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을 일본의 입장에서 마치 또 배려하는 것 같은 잘못된 인상을 주기보다는 사실 일본의 이 오염수를 지하에 매립하면 가장 그것이 안전한데 굳이 방류하겠다 그래갖고 이런 사다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이 입장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야당에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지금 어차피 조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도 방문한다 그러는데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요. 이 서해안을 경계로 해갖고 원자력 발전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 폐기물이라든지 폐수를 동해로 방류한다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야당이 그러한 움직임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부가 그 상대국에 대해서 오히려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노동분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첨언하자면 북한의 영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후쿠시마보다 더 가까워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제 괴담 수준의 공포를 조장해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 내놓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하고 고 김문기 전 처장의 관계에 대한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어제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검찰 측이 내놓은 증거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주당은 이 대화 내역들은 이 대표가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나 이 대표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 보낸 메시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작 수사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검찰의 행태가 재판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주요 증거로 문자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방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라고 제시한 대화 내역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2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와 이재명 대표의 공식 홍보 채널에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의 재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 이어서 어제도 이 대표가 이 성남시장이던 그 시절에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그 시청사 내부의 CCTV, 이걸 둘러싼 공방이 또 치열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요, 첫 재판에서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성남시청에서 재직하던 시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시장실을 비롯해서 시청 내부에 뇌물 비리를 막기 위한 용도로 CCTV를 설치해 놨는데 어떻게 뇌물을 받았겠냐 이렇게 주장했었는데요. 검찰은 해당 CCTV는 촬영이 안 되는 가짜다 이렇게 반박했었습니다. 이어서 어제 재판에서도 정 전 실장 측은 CCTV가 가짜라는 검찰 측 주장은 맞지 않는다며 작동이 되지 않는 CCTV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판 휴정 시간 중에 취재진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재판의 휴정 시간 중에 취재진들에게 CCTV는 작동이 되지 않았고 기자들이 올 때만 켜놨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와 정 전 실장 측 변호인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봅니다. CCTV는 존재는 했어요. 네. 존재는 했는데 언제 존재하느냐? 기자들 왔을 때? 기자들이 올 때는 항상 필요 없을 때는 끄고 이제 그랬던 거죠. 이재명 방에 왔더니 이재명 책상 위에 두 다리를 갖다 올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정진상한테 이제 얘기했지, 나와서. CCTV 있는데 저렇게 앉아 계시기도 좀 불편하고 좀 그러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정진상이가 야 저거 가짜다. 저거 작동 안 된다. 니만 알고 있어라. 근데 이 사건은 2013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근데 검찰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진술을 담은 부분은 2019년도 근무하신 분이거든요. 2019년도면 이미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를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후에 CCTV가 작동됐는지 저희는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진상 실장이 저거 가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하셨나요? 전혀 그런 일 없고요. 그 산하단체 임직원이 시청 성남시장실에 CCTV가 작동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건지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이처럼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니까 어제 재판부는 실제 CCTV 작동 여부에 대해서 성남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종합평가를 해야 한다며 날을 잡아서 검증하거나 관련자 진술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또다시 검찰 측이 내놓은 그 증거를 문제를 삼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거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반박했다고 합니다. 네,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 이후의 신문 조서가 대부분이라면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팀이 재편된 이후 진행된 수사 자료는 모두 제출을 했고 유 전 본부장이 혐의를 부인한 기록도 모두 제출했다고 반박을 했고요. 이미 증거 목록과 수사 기록을 제공했고 공판 준비 기일도 3차례나 진행을 했는데 이제와 문제 삼는 건 재판 지연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앞서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어제 나온 정 전 실장 측 목소리 그리고 앞서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진술 번복한 거 없습니다. 이제 사실을 바로잡아가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조사하다가 잠깐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게 사실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죠. 이 사건은 그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말에 신빙성이 재판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장동 일당에 대해 반대 신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유동규 등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에 했던 진술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도 전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서가 제출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유 전 본부장 측에 대장동 사건 관련 진술 조서를 제출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한편 수사팀에 없는 자료를 다른 수사팀에서 받아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들으신 대로 어제 이제 재판 휴정 시간에 정진상 전 실장 측의 변호인들이요, 이 쟁점별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힌 거, 이 부분 눈길을 끕니다. 장외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이걸 두고서도 검찰 측하고 지금 공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재판 하루 전날이죠. 이번 주 월요일, 그러니까 이달 3일 정진상 전 실장 측은 앞으로는 재판 후나 휴정 시간에 취재진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언론에 공지했습니다. 이러면서 검찰 주장과 그걸 보도한 언론 내용 중 바로잡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 출연 등을 통해서 장외 폭로전을 펼치는 걸 자제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지만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면서 맞불 성격으로 장외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요, 법정에서 또 공판장에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 공방을 밖으로 끌고 나와서 여론 재판을 하자는 거랑 다름없다. 이렇게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유튜브 출연 논란이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은 뭐라 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다만 오해가 생길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 어제 재판에서는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앞서 청구한 이 보석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석은요, 이제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이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합니다. 그러니까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그런 제도죠. 네, 정 전 실장 측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으면 정 전 실장의 양 다리와 팔을 묶어놓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고요.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이 주요 관계자인 김만배 씨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락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는요,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김만배 씨의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건 이제 대장동 그 혐의 자체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범죄 수익을 숨겼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된 그 사안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앞서서 그런데 김만배 씨 역시도 이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잠시 후인 오후 2시부터 대장동 수익 중 390억 상당을 은닉한 혐의에 대한 김만배 씨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김 씨는 앞서 대장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기한 만료로 석방이 됐지만 범죄 수익 은닉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면서 지난 2월 재구속됐고요. 지난달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 씨는 지난달 31일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청구했었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관련 신문도 이뤄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중 한 명이죠. 바로 김용 전 부원장 역시도 지금 보석을 청구했다. 이런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네, 어제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만배 씨보다 하루 앞서서 보석을 청구한 겁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관련 신문은 오늘 13일 열리는 재판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또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구속됐다가 다시 이제 풀려났다가 다시 또 구속이 된 김만배 씨도 지금 모두 다 이 세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런 요구인데 하지만 지금 검찰은 정진상 전 실장 보석 논의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김만배 씨하고 뭔가 소통을 할 그런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보석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나오고 싶겠죠. 그 안에 있으면 답답하겠죠. 그리고 이제 무죄 추정이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한 번도 구속이 안 된 게 아니고 이미 구속이 됐었고 상당히 많은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러고 증거가 저는 차고 넘치다라고 검찰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더 이상 뭘 예를 들면 증거 인멸할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검찰 스스로가 428억 약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었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기소 내용이 못 들어갔고요. 그렇다면 적어도 정진상 씨 재판과 관련해서 428억 약정 문제에 대해서 명정한 증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온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뭐 CCTV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진상 씨한테 유동규 씨가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원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정진상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또 거기다가 또 검찰이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증거를 진술한 사람은 2019년부터 또 근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발 부탁인데 검찰이요 이렇게 계속 구속수사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차고 넘치는 증거를 제시해서 좀 피의자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면 될 문제인데 계속 안에다가만 좀 예를 들면 구속시키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검찰의 시간이 아닌 법원의 시간에서 저 재판 과정에 대한 보도를 보더라도 얼마나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마치 또 유동규 씨와 검찰을 한편으로 하고 나머지 뭐 김만배라든지 정진상이라든지 김용이 다른 편으로 해가지고 그 치열한 법리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나열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428억 원 약정도 그렇고 차고 넘치는 증거도 그렇고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전부 보석으로 풀어져가지고 입이라도 맞추면 어떻게 증거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은 진술이거든요, 결국. 근데 진술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그 정진상이나 김용을 보자면은 내년 총선은 말할 것도 없고 태세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눈에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김만배까지 보석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죄 수익 은닉을 넘어서는 증거 인멸이 가능하리라는 추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사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화제를 좀 바꿔서요. 사회 문화 분야의 핫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내가 이 나이 되도록 가수가 됐기 때문에 대우받고 살고 다 팬들이 건강하세요. 그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어제 저희 방송 중간에 이제 원로 가수 현미 씨의 별세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처럼 갑작스러운 부음에 지금 선후배 동료 가수들은 물론이고 지금 팬들의 충격이 아주 큽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현미 씨는 어제 오전 9시 37분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 쓰러진 상태로 팬클럽 회장 김모 씨에게 발견이 됐고요.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인들은 현미 씨가 사망 전날까지도 KTX를 타고 지방으로 노래교실 공연을 갔고 지인들과 만남을 가진 만큼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고 전했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보인데다 미국에 거주 중인 두 아들이 아직 귀국하지 못해서 빈소도 아직 차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인의 두 아들이 내일 한국에 도착하면 장례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미 씨는 연예인 가족으로도 유명합니다. 조카, 그러니까 현미 씨 여동생의 딸이 가수 노사연 씨입니다. 노사연 씨는 촬영 중에 이모의 별세 소식을 듣고 충격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네, 현미 씨 가족은 연예계 대표적인 스타 패밀리로도 잘 알려져 있죠. 1980년대 사랑은 유리 같은 것으로 인기를 얻은 유명 가수 원준이 씨가 고인의 둘째 며느리고요. 가수 노사연 씨와 배우 한상진 씨는 조카인데요. 노사연 씨는 예능 프로그램 녹화 도중에 이모인 현미 씨의 부고를 접하고 곧장 빈소로 향하려 했지만 아직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슬픔 속에 촬영 일정을 소화한 걸로 전해집니다. 개인 업무를 위해서 미국에서 머물고 있던 한상진 씨도요, 급히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고인은 정말 60년 넘게 그 노래를 불러서 우리 국민의 삶을 위로해온 정말 진정한 디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57년 미팔군 무대에서 우연히 마이크를 잡으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된 고인은 밤안개의 성공 이후 떠날 때는 말없이, 보고 싶은 얼굴 등 숱한 히트곡을 쏟아내면서 국민 가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66년을 쉬지 않고 노래해온 고인, 최근까지도 방송과 공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2007년에는 데뷔 50주년을 맞아서 기념 앨범을 내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기도 했고요. 이후에 2017년에는 80세를 기념해서 신곡 내 걱정은 하지 마를 발표하며 노래에 대한 식지 않은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지난해 저희 TV조선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성기 별명이었던 다이나믹 싱어를 떠올리게 하는 역동적인 목소리를 들려줬던 고인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그 옛님을 찾아주려나 가로등여 허황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들으신 곡은 고인의 대표적인 히트곡이죠. 밤안개 그리고 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지만요. 그 현미 씨의 개인사를 돌아다 보면 정말 파란만장했다. 이런 표현이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가수로서는 탄탄대로를 걸었지만 고인은 평생 실향민으로 가족과 생이별한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야만 했는데요. 평안남도 평양 출신인 현미 씨는 한국전쟁 1.4 우퇴를 계기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조부모 집에서 지내던 어린 두 동생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미 씨는 오랜 시간 헤어진 동생들을 그리워하며 지내다가 지난 1998년 제3국의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국에서 두고 온 이 동생 중 한 명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또다시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시간들이 다시 흘렀고요.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소원은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현미 씨는 우울증까지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미 씨는 과거 방송에서 북에 있는 동생들에 대한 애타는 그리움을 고백하기도 했었는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명자야! 길자야! 잘 있니? 만날 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기다리자. 할머니가 1.4 때 우리 밖구리에 거기 폭탄이 떨어져서 집이 좀 반이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68년이에요, 지금. 네. 고인의 본명이 김명선 씨입니다. 아마 동생분 중에서 그래서 명자, 길자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생들과 생이별한 그런 슬픔 속에서도 현미 씨 생전에 노래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하죠. 네, 현미 씨는 2007년 데뷔 50주년 기자회견에서요.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모를까 은퇴는 없다. 나이가 80이든 90이든 이빨이 확 빠져 늙을 때까지 밤안개를 부를 것.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그만큼 가수로서의 활동엔 누구보다 열정과 자부심이 넘쳤던 고인이었습니다. 이런 고인의 음악 재능은 북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북한 김일성 주석 앞에서 어린이 대표로 노래하고 헌화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연예계는 물론이고요. 각계 각층에서 지금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빈소가 차려지진 않았지만요. 김은국, 혜은이, 정훈이, 태진아 등 후배 가수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고인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따뜻했던 분이었다면서 한 목소리로 추모했고요. 이자연 대한가수협회장은 13일 대한가수협회 공연 무대에 고인이 설 예정이었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팬들도 가요계에 큰 별이 졌다면서 애도를 표하고 있는데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미 씨의 갑작스런 이 별세 소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고 어제 하루 많이 또 슬퍼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현미 선생은 아주 오래 사시고 활발하게 활동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부모님들께 참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도 보니까 이제 작년도 그 음량을 보니까 진짜 오래 사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성량이 네. 전성기 때 못지 그렇죠. 않습니다. 제가 쩌렁쩌렁하고 그다음에 저런 성량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본인 스스로가 관리하고 대중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는 모습들이 역력히 보이고 또 삶 자체가 분단사를 고스란히 담아오신 분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연예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일들을 겪었던 그래서 그 노래의 깊이가 매우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분인데 갑자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좀 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앞으로도 돌아가셨습니다만 현미 선생님의 좋은 노래를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강남에서 벌어진 납치 살인 사건 관련 속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피의자들의 이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네, 신상 공개 검토 대상은 이번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 씨와 실제 납치 살인을 실행한 공범 황 씨 그리고 연 씨입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위중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들의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올해 들어 첫 신상공개 사례가 되는 겁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범행에 관여한 그 주변 인물들을 추가로 입건을 하고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 3명과 강도 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그리고 또 한 명이 추가로 입건돼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5명이고요. 출국 금지 대상자도 앞서 소개된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를 포함해서 5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입건한 피의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이 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 중에 한 명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범인들이 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또 살해하기까지의 구체적인 그 범행 과정 그리고 행적들도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요. 피해자가 지난달 29일 밤 11시 48분쯤이죠. 납치된 뒤에 대전 대청댐 인근에 도착한 30일 새벽 3시 무렵까지 생존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된 점인데요. 황 씨와 연 씨는요, 코인을 빼앗을 목적으로 30분 이상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마취제가 든 주사기를 수차례 사용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청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는 것 같으니 처리하라, 이런 취지의 이 씨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황 씨와 연 씨는 범행 당일 납치한 피해자를 추궁해서 코인 지갑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경기도 용인 인근에서 이 씨를 만나 관련 정보를 넘긴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씨가 피해자의 코인 지갑 잔고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빼앗으려던 이 피해자 코인 지갑엔 당일 가치로 700만 원대 수준의 코인만 남아있던 걸로 전해졌는데요. 피해자를 납치한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듣고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원래부터 없었다니 허무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상화폐를 빼앗으려고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피해자 유족 측은 가상화폐를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은 핑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까 저희도 전해드렸듯이 이 범행에는요, 이 마취제가 사용된 걸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주범으로 지목된 이 씨의 아내가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지금 그 이 씨의 부인이 근무하던 그 병원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경찰은 어제 이 씨의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를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고요. 범행 차량에서 발견된 마취제 성분이 든 주사기와 관련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앞서 이 씨의 아내도 이와 관련해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압수수색 상황 보시죠. 네, 이틀 연속 왔다 어제는 이제 검거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무엇인가요? 주사기 반출 내용 압수하셨나요? 네, 이 씨 측 변호인은 주사기 마취제 출처와 관련해 아내를 통해 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또 이 씨 아내가 일하는 병원 의사가 콜라겐이나 미백 주사를 자유롭게 맞으라고 허락을 해서 주사기를 가져간 것일 뿐이라면서 마취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이 범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자신들의 윗선이 있다 그러면서 이 코인업계에 종사하는 부부를 지목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그 부부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지금 본격화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피해자와 구속된 피의자 이 씨 그리고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 사이 관계를 다시 짚어보자면요. 일단 이 씨와 피해자 그리고 부부는 같은 코인 업체에서 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 이 씨는 이 부부의 권유로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폭락하면서 갈등이 시작된 걸로 알려졌고요. 투자금을 날린 두 사람은 보상을 받는다면서 2021년 이 부부를 찾아가서 1억 9천만 원어치의 가상화폐를 빼앗았고 이로 인해서 이 씨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이 씨에게 금전 지원을 끊으면서 이 씨가 부부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MBC는 피해자의 생전 통화 내용을 인용해서 이 씨가 피해자에게 돈 요구를 계속하면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 씨가 피해자와 맞소송까지 벌이던 부부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줬다며 피해자가 격분했다고도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런 갈등 관계에서 부부가 납치 살인 범행에 대한 착수금 명목의 돈을 이 씨에게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지만 부부 측은 자산가라는 사실을 안 이 씨가 돈을 빌려달라면서 자주 연락해 왔을 뿐이라면서 지난 1년 6개월간 이 씨와 돈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벌금 2천만 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 김세론 씨, 오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5월이었죠.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강남의 한 도로에서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던 배우 김세론 씨가 오늘 1심 재판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세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재판 이후에는 취재진에게 죄송한 심정이라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짚고 가긴 너무 많은 것들이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검찰이 지난달 8일에 구형을 했습니다. 그때 구형이 벌금 2천만 원이었는데 그대로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김세론 씨 측이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좀 감형을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 호소 그다지 통한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앞서 김세론 씨 측은 생활고를 언급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바 있었는데요. 김세론 씨 법률 대리인은 김세론 씨가 사고 이후 배상금을 지급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사고 차량까지 처분한 상황이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 구형대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본인은 아까 들으신 대로 이제 각종 논란에 대해서 억울함을 내비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김세론 씨가 그 생활고를 호소하는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일상을 보낸다, 이런 목격담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죠. 이 대표적인 게 아르바이트 사진 논란이었죠. 김세론 씨 측이 법정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한 이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을 공개했지만 해당 업주 측에서 김세론은 정식으로 일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거짓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언론에서 김세론 씨가 지난 2월 강남의 한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는 모습을 보도하자 생활고 호소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세론 씨는 생활고를 호소한 건 제가 아니다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과 또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생활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피해 보상이랑 또 위약금 관련해서 되게 많은 금액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거기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생활보다 아니다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가는 길이 저쪽이어서. 1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제 사법 처리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김세론 씨 과연 연예계에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관심을 또 모으고 있죠. 네, 김세론 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실상 연예계 활동이 중단된 상태죠. 예정됐던 SBS 드라마에서는 하차했고요. OTT 드라마에서는 촬영분이 편집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도 만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복귀 작업이 녹록진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영화 아저씨를 통해서 천재 아역 스타로 떠오른 이후 잘 자란 아역 배우로서 주연급으로 성장하던 김세론 씨의 추락에 대중 역시 쓸쓸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마약 음료 주고 협박입니다. 이거 무슨 사건입니까?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그제 오후에 발생했는데요. 용의자들은 학원가의 고등학생들에게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 시음 행사다라고 속이고 마약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배포한 음료수병의 사진을 보면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와 함께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라고 적혀 있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음료수를 마신 한 학생이 몸에 이상을 호소하는 신고를 접수해서 수사에 나섰고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만 6건이며 해당 음료수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게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정말 안 될 짓인데 이 10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마약 범죄가 벌어졌다.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범인 잡혔습니까? 수사에 나선 경찰은요, 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 모처에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검거 당시 횡설수설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A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 시약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씨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성 용의자 B씨도 오늘 오전 10시 자진해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당은 2인 2개조로 활동을 했고 용의자는 총 4명으로 추정하고 또 나머지 2명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들이요, 이 마약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부모를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시음 행사를 가장해서 학생들이 의심 없이 음료수를 마시게 한 용의자들은요. 구매 의사를 조사해야 한다 이러면서 부모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이렇게 알게 된 전화번호로 학부모들에게 전화해서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걸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한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또 마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등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붙잡힌 용의자는 정작 이거 마약인 줄 자신은 모르고 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앞서 검거된 40대 여성 용의자 A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인터넷 글을 보고 지원했다. 이러면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수인 줄 몰랐다,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에 경찰은 이들 배후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마약 음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한 주범이 있다고 보고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또 10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부모들 정말 불안이 역시 클 것으로 그렇게 또 예상이 되죠. 그렇습니다.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학부모들은 이 묻지마 범행 아니냐, 우리 애도 대상이 됐을 수 있다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건네는 메가 ADHD 음료를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요. 유사 피해 사례가 있으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정말 신종 범죄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가거나 하면은 애들한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절대 누가 주는 음료수를 마시지 말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 수도권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민생 강력 사범은 어떻게 보면 흉악 범죄에 가깝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코인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 정치권에서 정치적 공방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러한 식의 범죄에 대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 아닐까라는 점에서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알기로도 청소년 마약 확산이 통계적으로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가장 큰 문제들은 접근이 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예를 들면 어떤 포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집어넣기만 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래 문화같이 또 만들어지는 측면이 있대요. 마약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초동적으로 이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청소년을 이용을 해서 금전을 획득하려고 하는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정부, 그다음에 공권력이 좀 과다할 정도라도 예를 들면 그걸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북한 리브니의 굴곡입니다. 북한의 탁구 영웅 리브니 씨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네, 1991년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현정화 선수와 함께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해서 세계 최강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건 북한의 탁구 영웅 리브니 씨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리브니 씨 근황이 공개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 체육계 사정에 정통한 탈북 인사 A씨는 리브니 씨는 북한 체육인에게 주는 최고상인 인민체육인 칭호를 받았고요. 1993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 은메달을 마감으로 은퇴했다고 합니다. 이후 북한 기관차 체육선수단 소속 탁구 국가대표 김성희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마약에 손을 대면서 불행한 삶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요. 리브니 씨의 남편은 2000년대 초반부터 마약을 했고 또 부부가 그동안 벌어놓은 자산을 마약 자금으로 대부분 탕진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마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2000년대 중반 온 가족이 함경북도 명천군으로 추방돼서 1년여 동안 강제 노역을 했고 결혼 예물까지 팔아서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리브니 씨 평양으로 복귀를 해서 이 장애인 체육협회 서기장을 맡아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리브니 씨는 압록강 체육단 탁구 코치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애인 체육협회 서기장을 맡아서 활동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는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 때문에 장애인 체육에 관심을 갖게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탈북 인사 A씨는요, 평양 복귀 후에도 리브니 씨의 남편이 마약을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또 두 사람은 이혼 직전까지 간 걸로 안다 이렇게 전했다고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리브니 씨는 이제 한국의 우리 현정화 선수와 아주 인연이 깊죠.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 두 사람이 만날 뻔했는데 이 역시 또 무산이 됐습니다. 네, 지난 1991년 제41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현정화 선수와 함께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한 이후 현 씨와 리브니 씨는 1993년 스웨덴 예테보리 세계 선수권에서 재회를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때 두 사람의 만남이 기대됐지만 그때 역시 결국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또 현정화 씨는 더 늦기 전에 꼭 만나고 싶다면서 그리움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현정화 씨 목소리 듣고 오죠. 거의 30년 돼가잖아요, 이제. 우리가 갑자기 백두산을 가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바로 내려와서 한국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백두산 안 갔으면은 이분이를 오전중에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